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감정평가 좀 먼저 하고 시간이 좀 되면 개발론 좀 보겠습니다. 개발론 부분은 우리가 뭐 금방 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게 안 중요한 부분이니까 감정평가를 먼저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좀 나을 것 같아서. 자, 우리 교재는요. 감정평가 부분은 11월, 12월 달에 제가 334페이지까지 가치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33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혹시 전에 체크되어 있나 봐보세요. 기본서에. 전에 기본서로 수업했던 부분인데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긴가민가 해가지고 3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크게 이 부분은 뭐 그렇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감정평가거든요. 여기가. 이 감정평가를 지금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정평가라는 거는 감정평가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물건의 가치를 평가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감정평가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물건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니까 토지 등 뭐 이렇게 되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럼 이 감정평가를 할 때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들이 하겠죠. 이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감정평가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률 밑에 하위 규정이 뭐가 있냐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 시험은 여기를 잘 묻는다. 법률은 우리가 굳이 모르셔도 되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 공부할 때는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우리가 시험에서 이론 부분이 있고요. 이론이라는 거는 학자들의 주장이죠. 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감정평가 규칙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규칙. 그럼 시험은 학자들이 말하는 이론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규칙 부분에서도 출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공부할 때는 제가 여기 이거는 이론이다, 이거는 규칙에 나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최근에는 규칙 부분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감정평가는 그게 이론 부분과 규칙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에는 규칙 부분에서 시험을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가치 형성 요인 있죠. 이거는 감정평가 규칙에 나와요. 감정평가 규칙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굳이 이제 구별한다면. 그럼 지금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요약집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그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들고 오시면 돼요. 책이 얇죠? 그거만 보면 돼, 사실은. 그리고 그거를 수업하려 하다가, 그 지난주 기본서를 갖고 오랬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기본서를 합니다. 그 요약집만 많이 보면 됩니다. 자, 그럼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을 볼 텐데, 자, 가치 형성 요인이 있어요. 이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면 가치 발생 요인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돼요. 그럼 이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뭐냐? 우리 책에 한번 보겠습니다. 책에 보시면
33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332페이지 보시면 그 중간에 그림에 제가 지금 한 가지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고 가치 발생 요인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 그죠? 보이세요? 그래서 가치가 결정이 되면 나중에 이제 가격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럼 거기 맨 밑에 가치 형성 요인 보세요. 거기 332페이지 맨 밑에 이 가치 형성 요인은 감정평가 규칙에 나와요. 이 용어가. 그래서 시험에 많이 물어봐.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이라 밑에 돼 있죠. 자, 가치 형성 요인이란 줄 치고 대상 물건에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 돼 있습니까? 거기 경제적 가치를 뭐 동그라미를 하든 줄을 치든 하고 거기 별표 2개 합니다. 거기를 다른 말로 잘 바꿉니다.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면 안 됩니다. 경제적 가치라는 걸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 332페이지. 다른 말 쓰면 안 돼요. 이거는 감정평가 규칙에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여러분들이 바꾸면 안 됩니다. 규칙도 일종의 법규입니다. 법규.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 가치 형성 요인 그럼 뭘 기억하라고요? 경제적 가치. 그렇지. 그걸 딱 봐야 돼. 가치 형성 요인 나오면 경제적 가치를 딱 봐야 돼. 그럼 이 가치 형성 요인은 오른쪽에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보면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돼 있죠.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럼 일반 요인이 뭔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이다 이런 게 보통 우리가 그게 일반적이야 이런 식 얘기하잖아요. 그럼 일반적이라는 거는 지역적인 걸까요? 전체적인 걸 얘기할 때 일반적이라는 말을 씁니까? 그렇지. 그럼 우리 부동산이 우리 학원 여기 건물 한번 볼게요. 그럼 이 학원 건물에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은 보면 이 부동산의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가치 형성 요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일반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들도 다 영향을 받죠. 대구에 있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도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일반 요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 요인은 거기 굳이 줄을 친다면 부동산 전반에 영향을 주는 이렇게 보이세요? 그게 일반 요인이에요. 그러면 이 일반 요인은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으로 나눈다 돼 있잖아. 이거는 추후에 보면 돼요. 그냥 일반적 요인이 뭔지는 아시겠어요?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은 뭘까요? 지역적인 성격이죠. 지역적인. 그러면은 이 부동산의 지역 요인이라는 거는 다른 지역하고는 없는 이 지역에만 있는 어떤 특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가치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 게 지역 요인이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이 건물도 우리 건물하고 지역 요인이 어떨 것 같아요? 같지 뭐. 저기 얘나 한 지역에 있는데 뭐.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게 지역 요인이야. 그러면 또 무슨 요인이라고 돼 있어요? 개별 요인은 이 자체 말 그대로 우리 학원 건물만이 가지고 있는 요인이야. 그게 개별 요인이라고요. 구별할 수 있겠어요? 어려우면 넘어가도 돼요. 이런 거 굳이 애올할 필요 없어. 이런 건 시험에 안 물어봐. 그 대신 가치 형성 요인은 뭐를 기억해라?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이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가치 형성 요인이 이제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줘요. 그럼 가치 발생 요인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건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이 가치가 있으려면 일단 그 물건이 우리에게 어떤 만족을 줘야 될까요? 만족을 줘야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효용이라 그래요. 효용. 효용은 만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효용만 있으면 가치가 발생할까? 자, 우리 공기, 산소, 효용 있나요? 없으면 죽어. 태양, 햇빛은요? 효용 있죠. 근데 그 가치가 발생합니까? 공기 마실 때 돈 주고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효용만 가지고는 가치가 발생할 수는 없구나. 그죠? 그러면 여러분 햇빛이나 공기가 왜 가치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자유재라 그러는데 너무 흔해. 흔하잖아. 그러니까 가치가 없지. 그러면 가치가 발생하려면 효용뿐만 아니라
희소성도 있어야 된다. 희소성. 우리 책에는 뭐 상대적 희소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물건에 비해서는 좀 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희소성이라는 거는 수요의 희소성일까요? 공급의 희소성일까요? 공급의 희소성이죠. 공급의 희소성을 얘기한단 말이야. 효용이라는 거는 이건 수요와 관계 있어요. 효용은. 자, 그러면 효용도 있고 희소해. 그러면 가치가 발생할까? 자, 그런데 그 만약에 이게 저 아프리카 엄청나게 가난한 지역에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은 효용도 있고 희소해. 그러면 그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서 그 물건의 가치가 발생할까요?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게 아무리 효용이 있고 희소하더라도 가치가 발생할 수 없다. 그럼 가치가 발생하려면 그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구매력을 갖춘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수요할 때 배웠잖아. 그런 걸 유효수요라 그러잖아요.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 유효수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가치 발생 요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저게 가치가 있을까를 생각할 때는 이 관점에서 보면 돼요.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어떤 아이템을 찾고 싶다. 그럼 첫 번째 이게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 만족 줄 수 있네. 희소한가? 흔한 거 아닌가? 희소한가? 희소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이걸 했을 때 과연 이거를 살려는 구매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되죠. 그러면 이 세 개를 다 갖추고 있다면 가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이전성을 가치 발생 요인으로 넣는 분들도 있어요. 이전성이라는 것은 양도성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가치가 발생하지. 그러면 유효 수요는 수요 관점입니까? 공급 관점입니까? 수요라고 적어놨으니까 당연히 수요죠. 그래서 일단 요거 하나 기억. 희소성은 공급 관점이다. 자, 우리 책에 333페이지입니다. 여기 가치 발생 요인에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은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돼 있잖아요. 공급을 동그라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전성 봅니다. 이전성은 보면 거기 법률적 측면의 요인이라고 돼 있나요? 거기 옆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권리의 이전을 얘기해요. 권리의 이전. 제가 점심 때 여기 전자 하이마트에 가가지고 세탁기를 하나 샀어요. 100만 원 주고. 그러면 오늘 저녁쯤 되면 우리 집에 세탁기가 배달이 돼 있습니까? 그냥 와 있느냐 이 말이야. 오늘의 포인트를 둔 게 아니지. 집에 와 있느냐에 내 중점을 둔 거 아니야. 그럼 내일이라 그럴게. 그럼 우리나라는 빨라서 금방 와. 우리나라 제일 빨라. 그럼 내일까지는 옵니까? 온다고요. 자, 근데 제가 오늘 점심 때 저기 동성로에 있는 건물을 하나 샀어. 그럼 저녁에 집에 와? 안 오지. 나 그거 10억 줬는데 100만 원짜리는 주니까 집에 오는데 10억짜리는 줬는데 집으로 안 오네. 그럼 난 그 돈을 왜 줬을까? 자, 이게 이제 이전 가능성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이전 가능성이라는 거는 물적 이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권리 이전을 얘기하는 거야. 소유권과 같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전성 그럴 때 물리적 이전 그럼 X야. 권리 이전 그래야 돼요. 그런 것들 조금 주의하시면 돼. 굳이 시험 잘 안 물어볼 거야.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제가 조금 전에 이 가치 발생 요인을 설명할 때 이거 하나만 있으면 가치가 발생합니까? 이것만 있으면 됩니까? 다 있어야 되지. 이게 다 필요해. 다 필요해. 그럼 시험에서는 모두 다 필요하다 이런 표현보다는 상호 결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치가 발생하려면
가치 발생 요인 하나만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네 개가 모두 다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가치 발생 요인 거기 박스 위에 보니까 상호 결합이라고 돼 있죠. 거기 동그라미 딱 하고 그 위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가치 발생 요인 하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만 가지고는 가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기출문제 나오죠. 자,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문제니까 이거 묻겠다는 거죠. 이게 22회면 지금부터 13, 14년 전 아닙니까? 옛날에는 학자들의 거를 시험에 많이 냈다니까. 학자들, 이거는 지금 규칙이 없거든. 학자들이 하는 얘기야. 요즘은 잘 안 물어봐. 그럼 거기 한번 볼게요. 효용 나왔죠.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한다. 어때요? 만족, 맞죠? 상대적 희소성은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의 충족 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부족한 부분을 말한다. 맞습니까? 가치 발생 요인인 효용, 유효수, 희소성 중 하나만 있어도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 X란 말이에요. X. 4번 보세요. 양도 가능성, 이전성은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으로 포함하는 견해도 있다. 학자들에 따라서 포함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맞아요? 오케이. 그렇게 시험에 냅니다. 자, 그럼 오늘은 335페이지인데요,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입니다. 자, 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럼 지역 분석이 뭘 것 같아요? 지역을 분석하는 거야? 지역을 분석하는 거야. 개별 분석은 뭘까요? 그 부동산 그 자체를 분석하는 거야. 개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그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도 분석하고 그리고 그 부동산 자체도 분석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걸 지금도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 보면 용어들이 나와요. 용어. 제가 좀 더 설명드릴 겁니다. 용어하고 이 둘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목적이 있어. 이 두 개가 포인트야. 이 두 개 알면 돼. 이 두 개. 그럼 저 여기도 한번 저기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부동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상 부동산이라 그래요. 뭐라 부른다고요? 대상 부동산이라는 거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감정평가에 대한 토지는 뭐라 부를까요? 대상 토지. 건물은 대상 건물. 그 부동산이나 대상 부동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감정평가에 대한 물건은 뭐라고 부를까? 대상 물건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게 지금 대상 부동산이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얘기해. 그럼 이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있거든요. 이 부동산이 속한 이 지역을 인근지역이라 그래요. 인근지역. 인근지역 뜻이 뭐냐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인근지역이 뭐라고요? 잊어먹으면 안 돼. 잊어먹으면 안 돼. 이것도 줄치고 가야 될 것 같다. 자, 우리 책에 335페이지입니다. 자, 밑에 박스 있죠? 자, 거기 보면 인근지역 보이세요? 인근지역이란 그게 줄쳐야 돼요.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 돼 있죠? 거기 어디 동그라미 하려고? 대상을 동그라미 딱 해야 돼. 사례 그러면 안 돼. 대상 중요하다. 용어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인근지역이 있어요. 인근지역. 그 다음에 만약에 인근지역이 상업지역이라 그래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야. 그럼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면 이 대상 부동산을 감정평가해야 되는데 요 인근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돼. 왜냐하면 부동산은 움직여 못 움직여?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부동성이라 그러죠. 이게 만약에 온 동네 다 돌아다니면 지역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붙어 있질 않는데. 근데 얘는 항상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 지역을 분석해야 돼. 그럼 인근 지역 분석해야 되겠네. 이 부동산이 얼마짜리인지를 알려면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알아야 되죠. 맞아요? 자, 그런데 그럼 여기만 알면 될까? 자, 볼게요. 자, 이게 어떤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이 인근 지역하고 아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해. 비슷해. 이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성격이. 그러면 여기 있는 부동산도 만약 이 건물이 병원 건물이고 10층짜리 건물이라 그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도 이 지역하고 지역이 비슷하다 그랬죠. 그럼 비슷한 지역에 있는 병원 건물 10층짜리가 있다고 그럴 때 그럼 이 건물의 가치가 이 건물 가치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우리 아파트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우리 대구에 뭐 수성구라 그래 봅시다.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가 만약에 지금 10억이라 그래 볼게요. 그러면 이 수성구하고 비슷한 지역도 있을 수 있지. 지역적 특성이 비슷한 데 있잖아. 학군도 좋고 뭐 주거 환경도 좋고 하는 데 있겠죠. 그럼 거기 있는 아파트 가격이 수성구 아파트 가격에 영향 줄까 안 줄까? 수성구 아파트도 거기 영향 줄까 안 줄까? 지역적 특성이 비슷할 때 말이야. 지역이 완전 생뚱맞으면 영향을 안 주겠지만 지역이 비슷하면 어때요?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감정평가사는 이 지역도 조사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 지역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이 지역을 뭐라고 그러냐면 유사지역이라 그래. 그럼 유사지역이 뭐냐?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야.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다. 여기는 대상 부동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보고 그냥 빨리빨리 얘기하면 안 돼. 성격이 급하면 안 된다. 그냥 막 얘기하면 안 돼. 습관된다고 그랬어. 여기 적어놨잖아. 인근지역 대상 부동산이라고. 그죠? 그럼 유사지역에 대상 부동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시험 있다고 잘 낸단 말이야.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 없다. 대상 부동산 있는 지역은 무슨 지역이다? 인근 지역이야. 그럼 유사지역은 뭐냐? 대상 부동산은 속하지 않았지만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라고요. 그럼 거기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유사지역. 유사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우리 출제자들이 속한 이렇게 잘 낸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넣는 사람들은 급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빨리 넣는 사람들은 그걸 안 봐. 그걸 안 보고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는 포인트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단 말이야. 그 유사지역이야. 그럼 감정평가사는 이 유사지역도 조사해야 되겠지. 영향을 주니까. 그럼 여기도 당연히 무슨 지역이겠어요? 상업지역이지 뭐. 지역적 특성 유사하다 그랬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지역이 하나 또 있는데 이 지역은 지금은 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전환 중에 있어요. 전환 중에 있다고. 이런 토지를 혹시 뭐라고 그런지 기억나세요?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모르고 있지. 중요한데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 전환지라는 건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없다. 이행지죠. 이행지가 뭐야? 그래. 이 참 중요해 안 중요해? 후보지 이행지. 중요해. 이 중요한 걸 모르고 있어 지금.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거 뭐 제일 중요한 걸 모르고 있는데 이렇다고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를 늘 체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
우리 근로자분들이 공장에 안전관리 하시는 분이라 보자. 안전관리.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 있어. 이걸 잘못돼 버리면 건물이, 이게 공장이 폭발해 버려. 폭발. 그럼 그분 뭐 3일 간격으로 봐야 돼? 매일도 드물어. 그냥 하루에 몇 번씩 봐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중요한 거는 하루에 몇 번씩 봐야 된다고. 똑같다고. 그럼 우리 수험생들은 뭘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 리스트 만들어 놔야 돼. 그럼 안전관리 하시는 분 자기 손에 항상 매일매일 리스트 체크해야 될 리스트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있어? 그거 봐, 생각해봐.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어떻게 돼? 폭발한다니까? 없으면 폭발하는 거야. 폭발. 사고 난다고요. 사고.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은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는 그 리스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적어 다니라고 그랬잖아. 제목만. 얘기도 안 한다고 그랬지 내가 분명히. 얘기해도 안 한다니까. 어찌됐든 이거 뭐예요? 이행지야. 이행지. 그럼 여기 있는 건물이 있다 그래 볼게요. 그럼 이 건물도 지금은 주거지지만 곧 뭐가 될 거야 여기가. 상업지역이 될 애거든. 그러면 얘도 이 건물 가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얘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단 말이야. 100% 영향을 준다는 게 아니고 줄 수도 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이 대상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를 구하려면 여기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럼 여기도 만약에 병원 건물이 10층짜리가 있으면 얘도 얘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 전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동일 수거권이라 그래. 그럼 동일 수거권이란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보면 뭐라 막 얘기가 나와. 그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말로 한번 해봐봐. 자, 제가 말해 볼 테니까 맞는지 한번 봐보세요. 동일 수거권이란 대상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슷한 부동산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넓은 지역이다. 어때요? 그게 동일 수거권이야. 그러면 대학 교수들이라든지 이게 전부 지금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거권은 감정평가 규칙에 나오는 용어들이야. 감정평가 규칙에 나오는 용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물어봐요. 그럼 감정평가 규칙에 좀 그럴싸하게 적어야 안 되겠어? 그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대상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비슷한 부동산은 대체라 그래도 됩니까? 비슷한 애들끼리는 경쟁합니까? 대체가 경쟁이야. 삼양라면 신라면 대체 경쟁이거든. 대상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부동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존재할 수 있는 최광역권, 가장 넓은 광역권.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동일수거권이라 그래요. 그런 의미를 대면 된단 말이야. 근데 동일수거권에는 인근지역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어. 유사지역은요? 들어간다. 자, 그러면 336페이지 동일수거권 보세요. 그 표 밑에 동일수거권 있죠? 자, 동일수거권은 대상 부동산과 그게 뭐라고 돼 있어? 대체, 경쟁, 그게 동그라미 쳐야 돼. 우리 공인중개사는 여기를 잘 안 바꾸는데 최근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수요 공급 관계가 성립하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시험도 그게 이제 봐놔야 돼. 대체 경쟁 동그라미 합니다.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비슷한 부동산이라는 뜻이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근역을 말하며 그 뒤엔 줄칠 필요 없다. 여기 줄쳐야 돼.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인근 유사 지역 포함한다. 여기 줄쳐야 돼. 그리고 포함 동그라미. 시험장에 동일 수거권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만 딱 보는 거야. 딴 데는 볼 필요 없어. 대체 경쟁, 인근 유사 지역 포함, 동일 수거권. 됐어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이게 인근 지역이야.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그럼 이 안에 이 인근 지역 내에 다른 부동산들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면 이 부동산, 이 부동산, 이 부동산들은 우리 아까 가치 형성 요인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역 요인이 어떨 것 같아요? 아까 저 옆 건물, 이 건물이나 저 건물이나 지역 요인이 같아요. 같은 지역에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나 지역 요인이 어때? 같아. 그걸 인근 지역이 그래서 인근 지역이란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335페이지 갑니다. 자, 아까 인근 지역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 그래가지고 대상을 동그라미 쳤었죠. 자, 그 밑에 보세요. 가치 형성 요인 중 무슨 요인을 공유한다고 돼 있나요? 오케이, 그 지역 요인을 딱 체크해놔야 돼. 개별 요인으로 많이 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럼 앞으로 인근 지역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지역 요인 공유 이렇게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럼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은 없어. 하지만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동일 수거권, 대체 경쟁 관계, 인근 유사 지역 포함 이렇게 딱 기억하면 된다. 됐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인근 지역도 조사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유사 지역도 조사 분석해야 되고 여기도 조사 분석해야 되죠. 그래서 이 동일 수거권이라는 거는 감정평가사가 조사하고 분석해야 되는 지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대상 지역 그래가지고 박스에 그게 대상 지역이라고 보이시죠? 이 대상 지역이라는 거는 감정평가사가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지역이 있어요? 인근 지역, 넘겨보시면 유사 지역, 동일 수거권이 전부 다 지역 분석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속으로 질문을 못하고 선생님 그럼 인근 지역은 어디까지인데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 혹시? 신경 안 쓸 필요 없다. 그건 감정평가사마다 다르게 판단하는 거야. 그거는 감정평가사가 판단할 문제야. 인근 지역을 한 반경 10km를 잡든 인근 지역을 8km를 잡든 그거는 감정평가사가 정할 문제지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용어 다 했어. 어떤 용어? 인근, 유사, 동일 수거권. 이 용어 3개 알아야 돼. 됐죠? 그 다음에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목적이에요. 목적. 그럼 그 위에 표 보이세요? 335페이지 위에 표 보이십니까? 이 표가 중요합니다. 이 표. 그럼 그 표 중에서도 첫 번째 박스 지역 분석 밑에 대상 지역의 표준적 사용을 판정, 가격 수준 판정 보이세요? 자, 오른쪽에 최유 이용 판정, 구체적 가격 결정 보입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해.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그게 목적이거든. 그럼 지역 분석 볼게요. 지역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대상 지역에 뭐를 판정한다고 돼 있어요? 표준적 사용,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는 거예요. 자, 이 지역이 과연 표준적으로 이용하는 게 뭐냐? 상업적이라 그랬잖아. 자,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상업 용도로 쓰는 게 표준적인 이용이구나. 이 지역은 보니까 표준적 이용이 농업이구나. 이렇게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는 게 지역 분석이라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격 수준이라고 돼 있죠. 이 지역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조사해요. 그럼 지역 분석 그러면 표준적 이용, 가격 수준 이렇게 딱 기억하고 있으란 말이야.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최유효 이용 판정이라고 돼 있죠. 이 부동산이 과연 최유효 이용이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거야. 그리고 가격 수준입니까? 가격입니까? 가격을 결정하죠. 이건 꼭 알아야 돼.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시험에 나오면 여기서 내. 여기서 낸다고. 그럼 우리 책에는 그런 표현이 지금 없는데 지역 분석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적어주세요. 요거는 제가 좀 지우고 조금 전에 제가 지역 분석의 목적을 얘기할 때 표준적 이용 판정이라 그랬고
가격 수준이라 그랬죠. 가격 수준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개별 분석은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고 가격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오케이. 이게 일단 기본이야. 그럼 여러분 지역 분석을 먼저 할까요? 개별 분석을 먼저 할까요? 당연히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 개별 분석합니다. 개별 분석은 그 부동산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지역 분석은 이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를 조사하는 거야? 내부를 조사하는 거야? 외부 조사하는 거야,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은요. 안에 들어가 보는 거야. 안에 들어가 본다고. 여기 엘리베이터 있나? 화장실은 몇 개씩 있지? 안에 들어가 보는 게 개별이야.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지역 분석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이걸 좀 주의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최유효 이용 그러면 얘잖아요. 근데 최유효 이용의 방향을 제시한다. 방향. 여러분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런 거야.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을 하기 전에 어떤 표준이 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거를 정하는 게 지역 분석이라고요. 표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냥 이것만 보고 개별 분석 그러지 말고 최유효 이용 판정 그러면 개별 분석이지만 최유효 이용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뭐로 봐야 된다? 지역 분석이야. 최유효 이용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지역 분석이고 이 방향을 가지고 판정하는 게 개별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기준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기준. 기준이 있어야 판단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평가라는 건 지역 분석이 목적이야. 궁극적으로 개별 분석이 목적이야. 그래 이 부동산이 얼마짜리인지를 조사하는 게 감정평가의 궁극적인 이유잖아요. 그 개별 분석이 목적이란 말이야. 그럼 이 개별 분석을 하기 위한 하나의 표준이 있어야 되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어떤 방향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느낌 아시겠어요? 이런 걸 좀 주의해라 이 말입니다. 이 책에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안 보여서 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됐죠? 그 다음 이제 좀 외울 거 없어. 이제 또 볼게. 그럼 지역 분석은 내부다 외부다? 외부야. 외부. 얘는 내부 분석이라 그랬죠. 그럼 지역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 부동산이 못 움직이니까 지역 분석한다고 그랬잖아.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동성 그리고 인접성도 될 수 있어요. 그럼 개별 분석은 왜 할까요? 다 다르거든. 똑같은 게 없거든. 만약에 똑같은 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 삼양라면 개별 분석할 필요 있을까? 그럼 집에 있는 삼양라면 뜯어보면 돼. 그죠? 근데 얘는 똑같은 게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들어가 봐야 된다. 그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개별성이라 그러죠.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지역 분석이 넓은 분석이야? 개별 분석이 넓은 분석이야? 지역 분석이 넓은 분석이지. 얘는 뭐 전체적, 광역적, 거시적 넓은 얘기 나오면 돼. 얘는 좁은 분석이야. 뭐 부분적, 미시적, 구체적, 부분적 좁은 얘기 나오면 됩니다. 됐어요? 아직 가격 원칙과 감가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됐죠? 그래서 그 표에 봐보세요. 지역 분석 보니까 밑에 외부 돼 있잖아. 외부 동그라미. 개별 분석은 뭐라고 돼 있어? 내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지역 분석은 부동성 인접성 돼 있죠? 개별 분석은 개별성 돼 있잖아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 돼 있죠? 지역 분석을 먼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전체적, 거시적 이렇게 돼 있죠? 개별 분석은 후행 뒤에 한단 말이야. 그리고 좁은 얘기인 부분, 미시 이런 말이 나오죠. 굳이 안 외워도 되겠는데? 그죠? 안 외워도 돼요. 이런 걸 외워놔야 되겠죠? 이거는 외워야 될 것 같다. 넘겨보겠습니다. 나머지 지금 안 해도 됩니다. 다 했어. 자, 그 다음 339페이지 보세요. 부동산 가격 재원칙이라고 보이세요? 이 부동산 가격 재원칙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예전에 시험에 진짜 많이 냈어요. 이게 한 27회, 28회까지는 그냥 매년 냈어요. 매년. 안 나오면 이상했단 말이야. 최근에 잘 안 내. 최근에 잘 안 낸다. 그래도 우리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 했어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했어. 지역 분석, 개별 분석 했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랬어. 그럼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는 뭐하고 뭐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용어, 목적. 용어에 뭐가 있었지? 내가 좀 물어보고 인근 지역이 있었죠. 그럼 인근 지역이 뭐예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또 아니 아직 인근 지역 안 끝났어. 하나 더 얘기 더 해야 돼.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아시겠죠? 인근 지역 뭐라고? 또 무슨 부동산이 속한 지역? 그래. 제가 이걸 왜 자꾸 얘기하냐면 시험장 가면 인근 지역이란 아주 많이 나와. 그럼 인근 지역이란 나오면 그걸 읽으려고 하지 말고 대상이라고 돼 있는지 보고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고 돼 있는 그 두 개를 보란 말이에요.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럼 인근 지역이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그 읽고 있겠지. 안 그래요? 그래. 늘 하는 얘기야. 모르니까 읽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 그러면은 모르기 때문에 읽는데 그걸 약간 비슷하게 말을 바꿔놔 버리잖아. 그러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그냥 알고 읽어야 돼. 알고 읽어야 된다고. 아까 이행지도 모르잖아, 봐봐요. 이행지는 택지지역 내에서, 그죠? 농지지역 내에서, 임지지역 내에서 전환 중인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만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가격의 재원칙 한번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들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가격의 재원칙이라고도 그러고 가치의 재원칙이라고도 그래요. 이 가격의 재원칙, 가치의 재원칙은 뭐냐면 물건 가격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 물건 가격이 결정되는 데 있어 가지고 영향을 주는 재원칙, 여러 원칙을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 보통 책에 보면 한 13개에서 14개 정도 나옵니다. 그거 다 몰라도 돼.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잘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가격의 재원칙, 가치의 재원칙 첫 번째 나오는 게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야. 최유효 이용이 뭐예요? 보통 우리가 최유효 이용 그럼 앞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최고 최선의 이용이에요. 처음 들어봐요. 들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그럼 최유효 이용 그러면 뭐가 하나 탁 좀 생각나는 거 없어? 공부가 된 사람들 뭐가 딱 나와야 돼. 그렇지. 부정성. 또 용도의 다양성. 그렇죠. 우리 부정성 때문에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죠. 맞아요? 또 용도의 다양성도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됩니다. 뭐 그거는 그래서 최유효 이용이라는 거는 최고 최선의 이용이에요. 여러분 혹시 진품 명품이라는 TV 프로그램 아세요? 아세요? 어떤 분이 도자기 갖고 나오잖아. 그럼 거기 전문가들 도자기 평가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한단 말이죠. 혹시 이런 게 평가는 들어보셨어요? 만약에 그 도자기가 보존 상태가 우수하다면 한 1억 정도 될 수 있는데 밑둥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 한 7천만 원 정도 합니다.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래. 그럼 지금 우리 가격의 재원칙, 가치의 재원칙을 공부하는데 그럼 가치의 재원칙과 가격의 재원칙도 역시 물건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가격을 정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가격을 정할 때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안 되겠어? 아까처럼 보존이 잘 돼 있다면 이게 전제 조건이잖아. 그럼 최유효 이용은 뭘 것 같아? 이게 만약에 최유효 이용이라면 이 부동산이 이 건물을 평가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건물이 지금 만약에 최유효 이용이라면 얼마일 텐데 맞아요? 그럼 최유효 이용은 전제 조건의 역할을 한다고요. 뭐 역할을 한다? 전제 조건. 자, 그럼 우리 책에 33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그게 최유 이용의 원칙 보이세요? 그게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돼 있고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봤더니 첫째 줄에 어떤 글자가 보여? 최유효 사용을 전제로 하여 이런 말 나오잖아요. 맞아? 그런 거 하나 줄 하나 딱 쳐놓으면 되겠네. 그냥 그 정도만 아세요.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어떤 물건의 가치를 정할 때 전제 조건의 역할을 한다. 전제 조건이라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표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표준의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표준이라는 말도 있죠. 그런 말들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됐어요? 자, 그 다음.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토대가 되는 밑바탕이 되는 원칙이 두 개가 있어. 변동의 원칙과 예측의 원칙이야. 이게 중요해. 자, 우리 책에 340페이지입니다. 양가로 3번에 변동의 원칙이라고 있나요? 자, 거기 네모 박스하고 별표 한 개 합니다. 그럼 변동의 원칙이 뭘까? 변동의 원칙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뭐가 변한다는 것 같네요. 변하는 원칙이에요. 이름부터. 그럼 뭐가 변할까? 가치가 변한다는 거야. 뭐가 변해? 가치가 변해. 왜?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합쳐서 얘기해 볼게. 변동의 원칙이란 시간이 경과하면 물건의 가치는 변한다. 이게 변동의 원칙이에요. 동의하세요? 그렇지. 우리가 어떤 물건이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변해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변동의 원칙이야.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감정평가사가 어떤 물건을 감정평가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3월 1일 날 의뢰를 받았어. 3월 1일 날. 그러면 감정평가사 의뢰인을 만나러 가겠죠. 의뢰인에 앉아가지고 기본적인 사항을 합의를 합니다. 그게 뭐 어떤 물건입니까? 조사하고 쭉 감정평가 수수료는 얼마고 이런 걸 다 정해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감정평가를 시작했다 그래 볼게요. 근데 이 물건을 감정평가하는데 오늘 하루 만에 된다 안 된다? 안 돼. 보니까 한 20일 정도 걸릴 것 같아. 보니까 부동산이 커가지고 20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20일 한 달 동안 이 부동산의 가치가 그대로 고정되어 있어요? 변해요? 변한단 말이야. 그럼 문제점이 발생 안 돼? 발생되지. 그러면은 3월 1일 날 시작해가지고 3월 20일쯤에 끝날 것 같거든? 그러면 이 사이 20일 동안 가치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변하든 안 변하든 변할 수 있지. 그럼 감정평가사는 며칠 기준으로 해야 돼?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기준 시점이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 그럼 기준 시점이 뭔데? 그 이름을 가지고 자꾸 말을 만들려고 그래야 돼.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기준 시점이 뭐라고? 그래. 그렇단 말이에요. 이름 그대로. 그러면 기준 시점을 내가 왜 정했어? 이유가 뭐야? 가치가 변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맞아요? 그게 무슨 원칙이라고 그랬어? 그래. 그럼 말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기준 시점을 정하는 이유는 변동의 원칙 때문이다. 맞아요? 그렇지. 그러란 말이야. 그래서 변동의 원칙 그러면 기준 시점을 필요로 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 340페이지 보세요. 거기 변동의 원칙 보면 동그라미 2번에 기준 시점이 중요하고 이런 말 보이세요? 기준 시점 딱 동그라미 하면 돼요. 그러면 가격의 재원칙 중에서 기준 시점이라는 게 딱 나오잖아. 그럼 무슨 원칙이다? 그래, 그걸 기억하라고요. 변동의 원칙이 뭔데?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변한다. 그게 변동의 원칙이야. 그래서 그럼 변동의 원칙을 혹시나 시험에서 시간 관련 법칙이라 그래도 맞을까? 맞아요. 변동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치가 과거, 현재, 미래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원칙이 어때?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 그죠?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할 뿐이야.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그런 말이 없지만 기준 시점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기준 시점 알아놔야 돼. 자, 기준 시점이 언제냐? 가격 조사 완료일입니다. 그 위에 여백에다가 적어주세요.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옵니다. 나오지만 지금부터 알고 있어야 돼. 가격 조사 완료일 꼭 기억하자. 기준 시점은 언제다? 가격 조사 완료일. 가격 조사 완료일. 가격 조사 완료일. 가격 조사 개시일 그러면 안 된다. 감정평가 보고서 작성일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가격 조사 완료일. 됐어요? 그럼 예측의 원칙은 뭘까? 그냥 이거는 예측 잘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 가치가 뭐예요? 가치는 장래 발생할 이익의 현재값이라 그랬죠. 그러면 가치 발생할 이익을 정확하게 예측을 잘 해야 돼, 안 해야 돼? 만약에 장래 발생할 이익을 제대로 예측을 못하면 이 물건에 대한 가격도 가치도 달라지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측의 원칙은 장래 발생할 이익을 잘 예측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거 시험에 답 아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변동의 원칙과 예측의 원칙 그 밑에 양가로 4번 있죠? 그럼 예측의 원칙은 과거 얘기가 나올까? 장래 얘기가 나올까? 장래 얘기가 나오는 거야. 예측이니까. 우리 부동산의 특성 중에 뭐와 관계 있을 것 같아? 장래니까. 장래 그러면 다 영속성이야. 영속성과 관계 있다고요. 맞아요? 장래니까 영속성이지. 그 정도 뭐 보시면 되고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럼 여기까지 보고 조금 쉬었다가 균형의 원칙부터 하겠습니다.